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세 피아니스트 정수연입니다. 꽤 오랫동안 무대 위에 서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음악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려 합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도 들려주세요. 어쩌면 우리 닮은 시간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무대에 서는 일이 제겐 일상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열고 금호아트홀에서는 협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지방문화회관 투어까지 손끝이 닿는 소리로 관객의 숨결을 움직이던 그 무대들이 제 삶이자 정체성이었죠. 사람들은 절 꽤 열정적인 연주자라고 말했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콩쿠르 수상, 유학, 대학 강의, 제자들까지 모든 게 정해진 박자 안에서 흘러가듯 단정했고 그 안에서 저는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음악 덕이었어요. 진우 씨를 처음 본 건 연주회 무대 뒤 대기실이었습니다. 오늘 연주 좋았습니다. 당신 음악은 사람 가슴을 울려요. 그 말이었어요. 피곤했던 손가락이 그 한마디로 참 따뜻해졌던 기억. 그 사람은 클래식 공연 기획자였고 늘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말투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늘 공연이 끝나면 꽃을 들고 나타났고 레슨 끝난 저녁엔 조용한 카페에서 손수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며 제 연주에 대해 의견을 말해줬습니다. 수연 씨, 이런 페달 밟는 타이밍 일부러 그런 거죠? 되게 날카롭던데요. 그때는 그런 지적조차도 애정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 사람, 진우 씨는 말이죠. 늘 다정했고 시도 때도 없이 제게 기적이래요.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내 연주도 내 존재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줄로만 알았죠. 기억나요. 신혼 첫날 밤, 진우 씨가 준비한 손편지 한 장이 베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의 첫 연주가 시작됐다며 그렇게 시작된 밤. 그땐 진짜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괜찮았죠. 우리 며느리 참 단아한 애라며 지인들에게 제 자랑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이 소식은 없었고 저희 부부 사이엔 점점 공기가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숨이 막히게 만든 건 집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었죠. 특히 시어머니, 민서희 씨. 밖에서는 문화후원가, 클래식 애호가, 사모님 소리 듣는 분이지만 현관문만 닫히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야, 수연아, 너는 맨날 반찬에 마늘을 퍼붓냐? 진우가 마늘 냄새 싫다잖아. 왜 그렇게 남편 하는 말에 귀를 닫고 살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어졌죠. 몸에 열이 많다더니 너 눈에서 불 나겠다? 시어미 앞에서 눈빛이 그게 뭐냐? 어디서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봐?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제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결혼한 지 6년이야. 6년. 딴짓 할 시간에 그 일부터 좀 해결해봐. 여자가 몸 하나 못 써가지고 무슨 예술이야. 웃기고 있네 진짜. 말끝마다 비우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고. 그딴 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어. 노력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남들 다 하나둘 낳고 잘만 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그 말이 제 숨통을 아주 세게 죄왔습니다. 진우 씨는 말이 줄었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수연아, 당신이 날 아버지로 못 만들어준 거잖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판단과 외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 눈에서 저는 투명해졌고 저 자신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제게 자궁 내막이 얇다는 소견이 나왔을 때 진우 씨에게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딱 잘라 말하고 제 말을 끊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그 자존심은 시간이 갈수록 제 인생을 한 칸 한 칸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뭔가 묘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병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표정이 굳는 그 사람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 무겁고 뿌연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밤, 큰 다툼 끝에 진우 씨가 제 뺨을 쳤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휴대폰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하소유.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임신했어. 진우 씨, 아이야. 그 말 한마디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피아노 건반처럼 제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건반 위로 손을 올리기만 해도 그 사람 얼굴이 겹쳐지고 하소유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임신했어.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상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그 아이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는 막연하고 묘한 확신.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기로, 참아내지 않기로,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기로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모든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집을 나와 혼자 지낸 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레슨은 잠시 접고 피아노 앞에도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우 씨, 그리고 하소유. 소유는 한때 제 친구였습니다. 같은 피아노 전공, 같은 스승, 같은 콩쿠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곡 해석도, 손가락 운지도, 복장 스타일도. 어느 날은 저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당황했던 기억도 있죠. 그때는 그냥 어릴 적 친구가 나를 따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 묘한 질투가 있었단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진우 씨와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소유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정말 좋아?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음악은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좀 차가운 편이야. 그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꾸 저를 평면적인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진우 씨와 제가 결혼을 했고, 소유는 제 레슨실에도 몇 번 다녀갔습니다. 같은 무대에 서기도 했고, 같은 행사에 초청되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연주하면서도 어딘가 뺨을 스치는 듯한 시선을 흘렸습니다. 진우 씨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피식 웃으며 말했죠. 소유 씨는 감정이 풍부해서 연주가 섬세해요. 수연이랑은 또 다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젠 제게 전화를 걸어 진우 씨 아이야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소유가 진우 씨를 차지한 게 아니라 제 모든 걸 똑같이 베끼고 이젠 제 인생까지 복제하려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유는 연주 스타일도, 진우 씨를 부르는 말투도, 하물며 SNS에 올리는 카페 사진조차도 어쩐지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예전 콩쿠르 영상들을 꺼내봤습니다. 그 아이의 연주는 점점 제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때 즐겨 쓰던 앙코르 레퍼토리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손에 쥔 컵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음악은 감정이 쌓여 표현되는 언어인데 그 감정마저 훔쳐가려 하는 그녀가 이젠 제 남편, 제 가정, 제 인생까지 들이미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소유.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밟아왔는지,
내가 모른 척한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음악도, 존엄도, 그리고 이 삶도. 별거 중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우 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거의 끊겼고 시어머니는 간간히 문자로 압박만 했습니다. 언제 정리할 거야? 괜히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 하지만 곧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아노계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리사이틀 포스터. 익숙한 이름. 하소유. 그리고 제작 기획자. 서진우. 제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우 씨에게 리사이틀을 부탁했다고? 그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 그리고 마음을 내보이는 자리. 제 머릿속에선 예전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소유가 제 연습실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넌 좋겠다. 그렇게 큰 무대도 하고 진우 씨도 옆에 있고. 진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유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히자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묘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이 당시엔 그저 위로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소유의 SNS엔 음악도 감정도 넘쳤던 밤이라는 글과 함께 진우 씨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키스 같은 감정의 선이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땐 아무 감정 없이 봤던 장면이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단서처럼 다가왔습니다. 리사이틀 포스터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은 진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요한 고백입니다.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남편과 함께 음악이라는 언어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유의 SNS에는 리사이틀 연습 현장이라는 글과 함께 피아노 위에 포개진 두 악보와 와인잔 두 개가 놓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고 진우 씨의 손목 위에는 제가 예전에 선물했던 손목시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예술, 그리고 제 삶의 무대 위에서 저를 완벽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음악을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유의 연주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섬세해졌고,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르게 제 연주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가짜 수연이 되기로 작정한 거란 걸. 그리고 진우 씨는 그걸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의 음악이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마주한 밤,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겁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이든 삶이든 지워지지 않기 위해선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차분하고도 뜨거워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진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정리만 하진 말자.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때문이겠죠. 그분은 여전히 외부 사람들 앞에선 절 며느리라고 부르며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겐 문자 한 통으로 날카로운 말을 보냈습니다. 진우까지 망가뜨리진 마. 네가 사람이라면 벌써 물러났겠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람 구실, 며느리 구실, 아내 구실, 그 모든 구실이라는 단어 앞에 저는 여전히 결핍된 존재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하소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습실 앞에 서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근데 나 진우 씨 아이를 가졌잖아. 그래서 너 이제 이혼해줘. 표정엔 죄책감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더군요.
진우 씨가 이 옆에 있던 시간, 그 사람 눈은 늘 외로워 보였어. 나는 그 눈을 알아봐줬을 뿐이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연주에선 저를 흉내내더니 이젠 아내인 척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하나씩 더 씌워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한참 동안 문 앞에 선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 제자를 소개했던 지인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하소유 씨 말인데요. 혹시 요즘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강호라고 알아요? 원래 강남 쪽에서 활동하던 호스트였대요. 요즘은 문화기획하면서 소유 씨랑 같이 다니던데. 그 말이 끝나고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죠. 한 익명 피아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파리 음악제 비공식 뒤풀이에서 소유가 어떤 남성과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 진우 씨가 아닌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날의 그 웃음, 그 눈빛, 그리고 문득 떠오른 의문 하나.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거지?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 안에서 단 하나 또렷해진 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진우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숨을 고르고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와 하소유의 이야기를 곱씹다 말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연아, 나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하복부가 계속 찌릿하네. 진우 씨가 몇 달 전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날따라 무척 피곤해 보였고 배뇨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요.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스트레스겠지 하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떠오른 그 말이 제 직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혹시 그때 받은 검진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다음 날 저는 진우 씨가 몇 달 전 다녀왔다는 병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진우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최근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담당 간호사가 제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어요. 하복부 통증과 관련해 비뇨기과 정밀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과는 다 나왔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드려도 나중에 직접 오겠다고만 하셨어요. 혹시 결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차트를 넘기며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 씨 이름이 적힌 차트, 그리고 그 아래 진단명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정자증. 그 글자 위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진우 씨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하소유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믿었다는 건 그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건 도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용히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찾으러 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진우 씨가 모르는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나간 지도 꽤 됐잖아. 언제 이혼할 거니? 네가 뭘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렇게 질질 끌어?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곧 찾아뵐게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고 그 뒤엔 짧은 숨소리 하나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사람은 곧 깨닫게 되겠죠. 그 무렵 하소유는 진우 씨와 그의 부모님 앞에서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 아기 생겼어요. 진우 씨, 아이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경사가 나는구나. 걱정 마. 네가 낳기 전에 필요한 건 다 해줄 거야. 아이 방도 꾸미고 최고의 산후조리원도 알아볼게. 그리고 빨리 이혼시키고 결혼도 서두르자. 그 말에 진우 씨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유가 보낸 문자 속 사진 한 장, 그리고 곧 시댁 식구들과 식사해요라는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되돌려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이 아닌 복수를 위한 연주처럼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건 또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엔 호텔 라운지뿐만 아니라 소유가 강호와 함께 한강 근처의 와인바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잔을 부리치며 웃는 모습, 강호가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까지. 그리고 며칠 전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소유 선생님 요즘 남자친구 바뀌었대요. 그 사람 예전 강남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아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소유 임신 관련 증거 폴더, 그 안엔 진단서, 사진, 캡처해둔 SNS 기록, 익명 계정에서 전달받은 DM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의 이야기야. 진우 씨와 하소유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우 씨는 자기가 아버지가 된다고 믿고 있고, 소유는 그 뒤에서 또 다른 사랑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둘 누구의 아이도 아닐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에게 조용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좀 봐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저는 문서 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진실과 증오, 그리고 다음 무대가 담겨 있었죠. 진우 씨를 만난 건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예전엔 자주 함께 오던 곳이었죠. 지금 그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은 예전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진우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진단서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정자증?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당신 병원 다녀왔다고 했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진우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어. 나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소유와 강호가 함께 있는 사진, 호텔 라운지, 와인바, 그리고 웃고 있는 그 얼굴. 이 사람, 당신 아니죠? 진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본 채로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지우려고 했지만 나는 이제 나를 증명할 겁니다. 연주가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박수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연습 대신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진단서, 사진, 문자 캡처, 녹취 파일, 그리고 진우 씨가 남긴 쪽지까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마음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위자료, 허위사실 유포, 혼인 파탄 책임 모두 정리해서 청구해 주세요. 담당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피아노계 인맥과 기획자, 공연장 관계자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익명의 메일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협연 중단 요청 사유, 계약자 관련 사생활 및 신뢰 이슈, 하소유의 공연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음악계 SNS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이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너 미쳤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 셈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에요, 어머님.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우리를 망신주려고 작정했구나.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 진우 씨랑 얼마나 닮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소유에게도 연락을 보냈습니다. 소유야, 얼굴 좀 볼까?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에 나타난 그녀는
아직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래? 또 뭔 얘기 들었어? 공연 하나 무산됐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사진 몇 장과 녹취 파일 하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너희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널 뭐라고 불렀는지도 들어봐. 녹취 파일 속 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유야, 요즘 왜 그래? 예전엔 나만 보더니 요즘은 진우 그 사람 쪽으로만 기울어 있잖아. 나랑은 연락도 뜸하고 네가 뭐에 휘말린 건지도 모르겠고 나 너 진심으로 좋아해. 그 일만 잘 해결되면 결혼하자. 나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 소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정말 진우 씨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진우 씨 집안의 명성이 필요한 거야? 그 아이, 진우 씨 아이일 수가 없잖아. 너 진우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니? 넌 끝났어, 소유야. 정말로.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입술이 떨리다 못해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빛은 서서히 핏기를 잃어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다 멈춘 듯한 표정. 그토록 당당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넌 연주가 아니라 침묵을 배워야 할 시간이야. 며칠 뒤, 저는 예술의 전당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한 뒤, 관객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를 되찾는 연주였어요. 그들에게 내 박수는 없을 겁니다. 며칠 뒤, 문화예술 전문 매체에 한 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사랑, 그리고 한 피아니스트의 복수. 진우 씨의 무정자증 진단 기록, 하소유의 이중관계,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이 차분하고 명료하게 정리된 기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어디에서도 사모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후원 모임에서도 문화 강연 자리에서도 속삭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도 할 말이 있어요? 사람 봐가며 갑질했네.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선 며느리 잡았대. 진우 씨 역시 기획사 내에서 신뢰를 잃었고 후원사와의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하소유는 공식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연은 전면 취소, SNS엔 비난의 댓글만 남았습니다. 강우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소문은 더 큰 조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우 버리고 진우 붙잡으려다. 둘 다 잃었대. 며칠 전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진우 씨의 외도와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증거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우 씨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야외 벤치. 그는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눈도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당신을 모른 채 사랑했던 게 후회스러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젠 의미 없겠지?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뺨을 한 대 세게 올려쳤습니다. 작게 숨을 들이쉬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연주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침묵시키지 못할 저만의 무대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제 이야기로 악장을 채워나가려 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무대에서 침묵 대신 진실을 연주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제 목소리에 마음이 머물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젠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